총진단입니다. 이정근 실장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2023년 새해 인사 첫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첫날에 웃으면 1년 내내 웃을 수 있대요. 네. 오늘 정치 기사 봤더니 웃을 일 많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웃을 특히 뭐 이재명이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참 웃긴 얘기부터 좀 웃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이 첫 번째 그럼 웃긴 얘기부터 할까요? 예. 이겁니다. 그 오부연 신년 인사회가 있잖아요. 신년 인사회에 오부연이 다 왔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이 야당에서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까지 왔습니다. 예. 딱 한 사람 안 보여요. 이재명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 갔나 벌써? 그러게요. 그래서 뭐 저도 교도소 명단을 다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왔나 했더니 예. 지금 2일 날 지금 모였지 않습니까? 신년 예. 인사회를. 근데 자그마치 거의 8일 전에 보냈더라고요. 22일 날 보냈어요. 그럼 열흘 전이지. 열흘 전이죠. 죄송합니다. 예, 열흘 전입니다. 제가 산수를 좀 못해서. 열흘 전에 보냈습니다. 보내갖고, 와주십사 하고 보냈는데, 예. 야, 이자들 역시 계속 이 무례하다, 무엄하다, 왜 시리즈가 있잖아요. 이 무자 들어가는 시리즈. 네. 역시 이번에도 거의. 무식하다? 그것도 있죠. 그게 1번이다. 네. 어쨌든. 왜냐하면 무례, 무엄 이 뜻을 모르니까. 모르니까 함부로 쓰잖아요. 그래. 자, 지금, 이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부산 경남 민생 투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게 도둑질도 앞뒤가 맞아야 한다고 물어봤어요. 아니 오늘 지금 다 대통령실에 모여 계신데 왜 여기 계세요? 했더니 하는 말이 처음 듣는데요. 처음 듣는다고? 처음 듣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 말을 보고도 안 했다? 자, 이 비서실장인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메일이 왔다. 22일 날 왔는데 아니 이게 말이지 정무수석이 직접 참석 요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선약도 있고 해갖고 참석 불가 회신을 했다. 선배님 이게 비서실장이 그냥 이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해갖고 딱 끝낼 얘기입니까? 아니 비서실장이야 비서지. 비서잖아요. 비서가 자기 스스로 보고도 안 하고 에이 무례하다 그러고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당장 잘리지. 잘리지. 지가 저희가 아니잖아. 지가 예. 당대표가 아니잖아. 예. 보고는 해야 되잖아. 근데 이재명 처음 듣는 말. 음. 이자의 어떤 뭐 순발력 있는 거짓말? 음. 금세 드러날 거짓말을 이렇게 뻔뻔스럽게 한다? 실소를 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네. 그 참. 근데 진짜 즐거워서 웃어야 복이 오는데 좋죠. 이렇게 정말 참 황당하게 웃으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실소를 금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건강이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 또 실소가 한 5개 모이면 안 웃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어요. 네네. 예. 자, 제가 조금 전에 천철살인에서 네. 나경원 압도적 1위를 네.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뭐 여러 조사에서 그렇게 나온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오늘 뭐 이따가도 계속 여론조사 말씀을 드릴 건데 정식 휴일이 지난 다음에 큰 어떤 명절 같은 게 지난 다음에 언론사들이 네. 평소에 안 하던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명절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네. 가족들이 모이는데 그 다음에 그 지난 연말 동안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한 걸 총정리해 주는 그런 그 브리핑 시간이거든요. 언론들이. 예. 그런데 제가 매주 하는 리얼미터라든지 갤럽을 다 제하고 언론사들이 진짜 한 것만 다 모았어요. 예. 나경원 그냥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이 두 글자로 올킬. 올킬. 올킬입니다. 뭐 뉴시스 이게 1, 2위만 할게요. 30.8 대 20.3 이게 가장 벌어졌어요. 30.8 8 대 대 20.3 20.3이 누구예요? 안철수입니다. 안철수가 2등을 해요? 예, 세 번째가 김기현, 뭐 네 번째가 주호영, 이순이고요. 권성동이 혹시 나와요? 건이 알고 그 다음에 나온 그 원조 TK라는. 예, 원조라고 말씀하신 강릉을 보통 TK라고 약칭이 그렇게 되나 보죠? 이제 알았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SBS가 있는데요. 나경원 24.9, 안철수 20.3입니다. 네. 자, MBC 재밌을 것 같아요. 딱 들여다봤더니 MBC도 똑같아요. 나경원 21.4, 안철수 18.0 더 벌어졌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또 어떨까요? 한겨레 신문 나경원 20.6, 안철수 17.3. 이런 정도죠. 다른 것도 몇 개 있지만 좀 그 그레이드가 좀 낮아서 통과. 한 4개만 골라와도 이렇습니다. 나경원은 지금 당대표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렇죠. 아직 고민 중입니다만 되풀이하고 있죠. 그런데도 그렇게 나옵니까? 그렇죠. 지금
이건 좀 수치가 유의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하나는, 당연히 나온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지금 지지가 높은데, 안 나올 거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하나는,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매 선거마다 계속 나왔는데 내가 이것을 갖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은 어떤 그런 그 연대를 할 수도 있다. 뭐 두 가지 다 뭐 가능하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전체적으로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상당히 폭넓은 지지. 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국한되지 않게 그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골든크로스 저하고 내기하셨죠? 내기했죠. 저는 2월에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질 거다. 저는 3월이죠. 3월에. 예. 네. 자, 뭐 그걸 또 상기시켜 주십니다. 매주 한 번씩 상기시킬 거죠. 자, 지금 제가 골든크로스 말씀을 지난주 드렸잖아요. 예. 자, 골든크로스가 되려면 간격이 좁아져야 되잖아요. 예. 즉 긍정과 부정. 예. 지금 조선일보가 가장 극적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 예. 조선일보가 2개월 만에 했어요. 지난 10월 14일 날 한 게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63.9 대 30.2. 자그마치 33.7%포인트입니다. 그런데 2개월 후 그러니까 12월 26일, 27일 날 했습니다. 긍정 43.3 대 부정 51.8. 뭘 의미하냐? 부정이 60이고 긍정이 30% 되면 거의 30%포인트대 차이잖아요. 예. 근데 10%씩만 달리 보자고요. 즉 부정이 50%대고 긍정이 40%대. 벌써 10%대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30%대에서 10%대로 줄어드는 그 상황입니다. 조선일보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좌파 중에 좌파 매체 갖고 왔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긍정 41.5 대 부정 54.9. 빼보면 13.4%포인트 차입니다. 역시 10%대잖아요. 그래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뉴시스입니다. 긍정 43.7대 부정 54.4. 이거는 제일 적습니다. 폭이 10.7%포인트. 알겠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뭐 고치시던. 아닙니다. 저는 초지일관 3월입니다. 그건 소신이 아니고 그냥 고집 부리시는 것 같은데. 예, 남자는 못 먹어도 주먹입니다. 예, 가위바위보의 주먹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죠. 그렇지. 자, 근데 아까 우리 모든 여론조사에서 나경원이 압도적 1위다. 네. 올킬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는데 네. 여기 아니던데요. 유승민 1위도 있던데요. 라는 댓글이 올라왔어요. 네.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모든 여론조사에서 전국, 그러니까 예. 전체 지지층을 다 합쳤을 경우 유승민이 1위고요. 더군다나 확고한 1위는 민주당 지지층한테 물어봤을 때 올킬입니다. 민주당 지지층한테 물어봤을 때 유승민이 올킬입니다. 전 여론조사에 모두 다 1등입니다. 그러면 유승민이가 이재명이 감옥 가고 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면 거의 대표하겠네. 그러니까 지금 왜 여기 와서 주르고 워딩이 점점 그렇게 돼가는 거 아닐까요? 워딩이 보면 네. 나 이제 민주당 가서 할 거야. 여론조사 봐. 뭐 이런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 참 답답한 사람이네. 길을 잘못 찾아갖고 지금 이 동네에서 괜히 고생. 그러게요. 예. 꿍얼꿍얼 되고 있습니다. 10년 벽두부터. 자, 답변이 됐습니다. 네. 이재명 수사 또 노웅래 방탄에 대한 여론조사도 뭐 압도적으로 좌파들의 방탄을 비판하고 또 이재명에 대한 수사 잘하고 있다. 이런 지지율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뭐 여론조사 기관의 마사지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단언하는 것을 좀 저하고 늘 경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일부 여론조사 기관들은 그런 걸 실행을 합니다. 어느 정도 표본이라든지 나중에 나온 걸 갖고 실제적으로 나온 거 갖고 다시 좀 손을 보는데 이번에 이재명과 노웅래의 수사가 적절했느냐 아니야. 이건 사실 마사지가 좀 들어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잖아요. 특히 이게 연계돼 있어요. 노웅래 거와 이재명 게 그대로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노웅래부터 해볼까요? 노웅래 수사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을 남용한 부적절한 결정이다가 58.4%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결정이다.
24.2%. 더블도 넘었습니다. 이건 SBS 결과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재명 수사로 가볼게요. 그래서 MBC 걸 찾아봤어요. 제가 얼마나 지금 손을 댔을까. 손을 댄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더 많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적법한 이재명 수사입니다. 검찰이 이거를 수사하는 게 적절했느냐? 제대로 하고 있다. 예, 제대로 하고 있다. 문제가 없다가 50.6%, 국민 2명 중에 1명입니다. 그리고 야당을 겨냥한 표적 수사다가 43.2%입니다. 7% 포인트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MBC가 참 오차범위 내로 줄이려고 좀 노력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SBS는 어땠을까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의견이 54.5%입니다. 정치 보복 수사라는 의견이 38.3%입니다. 그게 어디라고요? SBS, MBC보다 더 많이 벌어졌죠. 네,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면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론조사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그 이재명이 뭐 신년 인사에 불참하면서 정말 네. 택도 없는 의전을 핑계댔고 네. 그조차도 비서실장하고 이재명의 비서실장하고 이재명이가 또 서로 그 이빨도 제대로 안 붙여가지고 네. 딴소리하고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을 웃겼습니다. 네. 씁쓸하게 웃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재명이 이자가 말이죠. 아무래도 기소는 될 것 같아. 그 가까운 의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자, 제가 이제 요거는 몇 가지의 좀 비하인드를 좀 들여다봐야 될 대목이 있어서요. 첫 번째, 어디서 이걸 특종을 했을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네네. 조선일보가 냈어요. 이건 그야말로 특종인데. 그렇죠. 그 말을 그런데 들은 국회의원이 얘기해주지 않으면 기자가 취재할 수 없고. 그렇죠. 측근한테 얘기했을 겁니다. 예. 이것도 또 아무 의원이나 다 지나가는데 내가 붙잡고 아무래도 내가 기소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아니, 급하면 그럴지도 몰라. 지나가는 국민의힘 의원 붙잡아 놓고서 야, 나 기소될 것 같아. 어떡하면 좋지? 그거 2월 달쯤에 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어쨌든 아직 정신이 조금은 정신줄을 놓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예. 아무튼 측근한테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측근 중에 측근들은 다 들어갔으니까 예. 그 다음 레벨의 측근들한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역시나 정진상과 김용은 얘기를 들었어도 얘기 안 해줘. 안 나가죠, 이렇게. 근데 정진상과 김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측근들은. 왜? 야, 내가 저 사람 뭘 믿고 아직까지 계속 붙어 있지? 하고 의심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보나마나.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가 지금 특종을 했다라는 거. 네. 안의 내용을 보면 더 웃깁니다. 이것도 좀 웃을 얘기인데 결국 내가 기소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언제냐? 성남FC 소환 수일 전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또 그러면 우리 제 비하인드 제가 한번 또 따져봤어요. 네. 성남FC 소환일이 며칠일까요? 12월 22일입니다. 22일 날 소환장을 보냈어요. 네. 28일 날 출두해라. 그렇죠. 근데 기소를 알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기소될 걸 알았다. 자, 두 번째 제가 드는 음모론입니다. 솔직히 의심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악착같이 당대표가 되려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정보라는 거죠. 야당 당대표, 제1야당 당대표, 더군다나 집권을 했던 당의 바로 직후에 야당 당대표, 또 거기에 대선 후보감 아직도 30%가 넘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를 정보가 언제나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 기사에서 내가 기소될 것 같다라는 건 검찰의 움직임을 알았다. 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들 수 있는 대목이고요. 네. 그냥 추측이 아니고 실제로 알겠어요. 그 다음에 22일이라는 말을 왜 드렸냐면 수일 전에 뭘 했을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의원들한테 묻지도 않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갑자기 발표해서 한 게 민생 경청 투어입니다. 그래요. 12월 13일부터 출발을 해요. 딱 수일 전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왜? 이때는 당에서도 살짝 부글부글 했대요. 아니 지금 우리들은 당에서 열심히 자기 커버해주고 있는데 지는 지금 여의도를 떠나? 라고 부글부글 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그 당일날 쏟아졌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도망친 거다. 알겠어요. 예. 네.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 이종근 실장의 그런 합리적인 그 분석과 의심 도 저는 일리 있다고 보는데 네네.
저는 그보다도 좀 원초적으로 좀 생각하고 싶어요. 네네. 세상을 다 속여도 자신은 못 속이는 거예요.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자도 사람이니까 사람 맞나? 그거 조금 더 이 고민해봐 일단 진단을 해봐야 생긴 됩니다. 건 사람처럼 생겼더라고요. 예. 제가 이렇게 TV에서 보니까. 예. 사람은 인간이라는 종이라는 게 아니라 네.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따져서 사람이 됐다 이런 뜻. 그러면 문재인이고 이재명이고 그 좌파 중에 진짜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냥 예.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사람이라 인정하자니까요. 예. 이제 사람이니까 지가 저지른 죄는 지가 저지른 짓은 지는 아는 거예요. 그렇지요. 쥐가 백현동에서 뭘 어떻게 했는지, 위례신도시에서 뭘 어떻게 해먹었는지, 예? 또 대장동에서 어떻게 했는지, 성남 FC는 어떻게 했는지, 뭐 저 아내 김혜경이한테 법카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뭐 이런 또는 권순일이를 어떻게 했는지 있잖아요. 네네. 변호사비 많은 변호사비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네. 뭐 측근들도 알만한 사람은 알겠지만. 전부를 다 아는 측근들은 없을 거예요. 정진상이건 김용이건. 네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네. 따옴표하고 사람, 네. 이 이재명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는 걸 보면 지가 저지른 짓은 지는 아니까. 그렇죠. 자기가 저지른 짓과 검찰의 수사가 완전히 따로 놀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점점 좁혀져 온다. 내가 더 이상 막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 네. 야, 정진상이도 들어갔네, 김용희도 들어갔네. 이것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도 검찰의 수사가 이자들 손에서 끝날 것 같지 않고 더 치고 들어올 것 같아. 막 이렇게 했을 때 네. 이게 이제 오는 이 감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 난 아무래도 기소는 될 것 같아. 이거 나 아무래도 이게 감옥은 갈 것 같아. 뭐 이런 나름의 그 어떤 원초적인 어떤 감. 이걸 가지고 그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 아닐까요? 무슨 구체적인 정보라기보다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예. 뭐 저 선배님 말씀을 제가 반박하는 건 아니고요. 네. 워낙에 따옴표 같지 않아서 리플리 증후군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자는 자기가 행한 것을 바로바로 지운다 머릿속에. 그리고 자기가 한 거짓말을 전부 다 진짜로 믿는다. 라는 그런 게 없으면 지금까지 멘탈이 버틸 수가 있을까? 이 멘탈이 그렇게 기소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못 버티는 거지. 그러니까 신년 인사 벽두부터 초청 그런 게 있었나요? 막 이러잖아요. 몰랐을 리가 없는데 나는 이거는 멘붕의 어떤 징후들이라고 봅니다. 그렇구나. 예. 그렇구나. 정진상, 김용 이후부터 예.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그렇죠. 상황들이 예. 스스로 리플리 증후군도 이제 안 먹혀. 지금 자기 통제가 좀 거의 불가능한 갑자기 상태 지금까지 아닐까? 잊었던 예. 것들이 다 기억이 나. 안 그러고서야 그 국회의원들한테 그것들이 뭐라고 뭘 믿고 나 아무래도 기소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거 봐요. 벌써 신문에 나오잖아. 뭘 믿고. 그러니까 멘탈이 붕괴됐다. 이제 저 인정합니다. 멘탈이 붕괴됐다. 인정. 그래서 제가 이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서 네네. 그 측근 의원들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의원들이라면 가까운 의원들일 거 아니에요. 이 자들이 그렇죠. 감옥 가본 자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뭐냐면 예. 이재명 대표는 뭐 감옥도 검찰 조사도 여러 번 받아봤고 뭐 쪼저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사는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 잡범으로 수사받는 것하고 그리고 그거 음주 단속 걸려서 음주했어요. 뭐 검사 사칭 뭐 어쩌다 보니까 했어요. 이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지금. 그렇지요. 이 수사 강도라고 하는 게. 그렇죠. 지금까지 뭐 그 공선법 해서 대법까지 갔지만 그게 지금의 성남 FC와 그다음에 쌍방울과 그다음에 쌍대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쌍방울, 대장동, 성남 FC, 쌍대성. 이건 물론 총량의 법칙이 있지만 그 형량의 이 특가법과 특경법이 동시에 존재해서 왜 그 액수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이 되잖아요. 1억만 왔다 갔다 해도 뭐 거의 무기징역과 10년 이하 뭐 이런 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받았던 음주운전과 뭐 사칭 그다음 폭력도 있잖아요. 사범 중에 폭력 이런 것과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었다는 의원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것들도 이미 남의 일이야. 그렇죠.
이게 지금 이게 유죄로 인정이 되면 이재명이가 몇십 년을 살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네. 몇천억을 저 토해내야 될지도 모르는데 네. 완전히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기자 불러놓고 있잖아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이러고 얘기했겠죠. 자, 그 다음 상황을 보면 또 좀 예. 그래요. 뭐냐면 예. 이겁니다. 이게 의도가 이런 거잖아요, 기자한테. 근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사법을 걱정하지 않고 그 당에서 정치적으로 걱정한다고? 당대표 물러나라. 어. 이게 지금 걱정스러운 것 같아. 예. 예. 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지 이자들의 수준이 딱 거기서. 지금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아니 이게 내가 진짜로 얘기하는 거라니까. 예. 이재명이는 지금 그런 걱정하는 게 아니다. 아. 당장 감옥에 갈까? 내가 가면은 몇 년을 맞을까? 이것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옆에 것들은 이미 남의 간 건너 불이야. 아, 그렇죠. 예. 그렇게 이재명이 당을 걱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도 그 속에는 나 몇 년 형을 받을지 몰라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정진상이하고 김영희가 들어가는 순간 네네. 이재명이는 멘붕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야.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얘기할 대책을 사람이. 세워줄 수가 있나? 그렇죠. 내용을 아는 사람이 그 둘인데. 아, 그럼요. 예를 들어서 무슨 측근이라고 뭐 개폼 잡고 다니는 자들 있잖아요. 네네. 이것들한테 대책을 세워라고 하려면 야 사실은 내가 이런 짓을 했거든. 이런 짓을 했고 요거는 내가 요만큼 거짓말을 했고 요거는 여기다 숨겨뒀거든.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정진상하고 김영희가 자기들이 입 닫고 커버하기로 했거든. 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만이 대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것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 아, 당장 내년 총선이 뭐가 앞에 달고 자기 공천 배지가 달리냐 안 네. 달리냐인데 그 즉시 아마 이제 팽당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때부터 네. 경기도의사까지 했던 모든 이런 짓거리에 정진상이하고 김영희가 가장 가까이 측근으로 활동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아는 거야. 그렇죠. 제일 많이 아는 자들이 감옥에 가 있으니 누구한테 뭘 의논을 하고 뭘 의지를 해. 그렇죠. 변호사를 사더라도 그 변호사한테 이걸 다 틀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변호사 말씀하셨는데 네. 저수지들이 자기 게 아니라며. 지금 옛날에는 저수지에서 뭘 하고 쌍방울 그렇지. 해서 뭘 하고 변호사비를 댈 수가 있는데 지금 수십 년 형량을 받아야 될 이 재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돈 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지금? 그렇지. 후불로 누가 해? 이번에는 선불이야 이번엔. 대납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엔 선불이야. 근데 저수지는 그거 내 거 아닙니다라고 공표를 했는데 돈을 어디다 끌어다 쓸 예.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멘붕의 요인이다. 그렇죠. 그러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이가 정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멘붕 상태다. 네. 이게 누구나 다 그 이 정도 상황이 되면요 정상적인 사고 방식으로 뭘 해나가기가 어려워요. 예? 이게 그렇죠. 만약에 뭐 저처럼 민주화 운동하다가 무슨 정치범으로 감옥 간다 그러면 법정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할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감옥 갈 거 각오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멘붕이 안 오거든요. 그렇죠. 고문을 받아도 멘붕까지는 안 와요. 네. 그런데 이거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범죄 자체가 얼마나 파렴치합니까? 그렇죠. 범죄 혐의 자체가. 예. 이런 상태고 예상되는 형량도 뭐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이고 그리고 지 혼자 당합니까 어디? 그리고 뺏기는 재산은 얼마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다 뺏기는 거 아니야? 그렇죠. 당대표 뺏겨, 대선 후보 자리 뺏겨, 국회의원직 뺏겨, 다 뺏기는 거잖아. 이런 상태가 되면요.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 하랩이라도 이게 멘붕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주위에서 어느 정도라도 알고 커버 쳐주는 거, 실드 쳐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좀 대안도 제시해주고 네. 이런 게 지금 끊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뭐라고 조언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로지 이게 혼자서 다 이걸 감당을 해야 되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 한 사람 있긴 있죠. 해경궁. 잘 모를걸요? 해경궁도 모를까요? 잘 모를걸요? 예. 막상막하라. 예. 자, 이 정도 합시다. 예, 이재명이가 그래서 나 기소될 것 같아. 뭐 이거는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서 나온 말이다. 네. 이게 당 대표는요 내일 잡혀가더라도 오늘은 걱정하지 마. 이게 정치 리더가 보여주는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리고요, 이건 내 문제야. 내 문제 얘기하지 마. 내 문제 알아서 할게. 그리고 당 얘기를 해야죠. 그럴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목이 이렇게 칼이 들어왔는데도 저렇게 하네. 이게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나 어떻게 돼? 나 기소될 것 같아. 나 어떻게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누가 그 당대표로 바라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 멘붕 상태라니까. 그럼.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면 안 돼요. 아, 저 사람 완전히 멘붕이 나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대처를 해줘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윤영찬이가 네이버 임원으로 정진상회를 만나서 네이버 관련 라비를 했다라고 하는 정황을 검찰이 확인해서 참고인으로 소환을 했는데 윤영찬이가 거부했다. 자, 윤영찬은 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자, 윤영찬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잘 알죠. 뭐 여러 가지 뭐 악연도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있을 때, 그자가 있을 때 네이버에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습니다. 그 당시 네이버가 가장 큰 수익이 뉴스예요. 그 뉴스 사업 본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영찬이가? 동아일보에서 그 네이버로 이제 그 특채돼서 가갖고 뉴스 사업 본부장을 역임했는데 이 뉴스 사업 본부장이 정말 대단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지금 왜 저 싸우잖아요. 아시아투데이 싸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근데 지금은 재평이라 그래서 무슨 뭐 객관적인 뭐 한 30여 명이 지금 그걸 갖고 판단하는데 그땐 예. 네이버 꼬리는 대로 했어요. 진짜. 그리고 이 각 그 매체 편집국장한테 대리가 메일로 보내요. 너네 뭐 저기야 문제가 많아? 그러고 대리가. 그리고 전화도 안 받아요. 근데 답장을 꼭 메일로 해야 돼. 그런 대리가 그렇게 상대를 할 정도니 사업본부장은 만날 수도 없어요. 완전 황제야, 황제. 거의 그런 권력에서 부사장까지 갑니다. 그러면 뭐 모든 그런 그 로비, 더군다나 저 윤영찬이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잖아요. 정치적 인맥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면 정치적 로비 윤영찬이가 하지 누가 하겠습니까? 네. 윤영찬의 고민은 여기에 있을 거예요. 뭐냐면 진짜 가서 확 불어버려? 아니, 윤영찬은 사실 이재명한테 찍혔어요. 계속 그 이낙연 쪽에 있다가 그리고 또 계속 좀 저기 그 소리를 높였었어요. 지금은 숨죽이고 있습니다. 네. 숨죽이고 네. 자기 그 계산 두들기고 있고 아마도 이재명 쪽에서는 분당 다 바꿔버려 뭐 이런 상황이 이런 머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윤영찬이가 그렇게 뿌렸을 경우 어떻게 될까? 자기가 만약에 가서 직접 그냥 그 윤영찬이는 뭐 좀 만난 적이 없어서 어떤 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그런 고민을 한다 그러면 네. 내가 한 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렇죠. 좋은 내부 고발자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신변 보호 신청해. 아니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국회 방탄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그렇죠. 무섭죠. 사실 뭐 백모 씨 또 전화 걸어갖고 너 뒤통수 좀 맞아볼래? 그렇죠. 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독하게 결심을 하고 권익위에 먼저 이렇게 그 보호를 요청하는 것도 그게 확실하다. 좋을 겁니다. 네이버 아까 그 제가 저 정론일침 말씀하시길래 딱 제가 그 도로를 자주 다녀요. 분당 내곡간 순환도로예요. 근데 기가 막힙니다. 그 도로가 예를 들어서 성남 방향에서 강남 방향으로 가는 걸로 따지면 오른쪽에 건물들이 쫙 있어요. 굉장히 그 대기업들도 많고요.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건물이 있는데 유일하게 네이버만 빠져나갈 수 있어요. 쭉 빠져서 쏙 하고 네이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그렇죠. 다른 거는 완전히 게이트가 있어갖고 거기서 나가서 한참 가야 돼요. 다. 근데 네이버는 아예 쏙 빠지면 내가 네이버 바로 옆길로 그냥 빼줬어요. 그 지리는 모르지만 이게 네. 수백억짜리 특혜일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수백억이 호가죠. 그 도로에서 바로 빠져나가서 그러니까 길에서 빠져나가자마자 네이버의 주차장으로 갈 수 있는 정도의 이 고속도로, 고속화도로의 그런 그것만 따로 그렇게 빼줬으니 네. 얼마나 참 고맙겠습니까? 그러네요. 네이버도.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 슈퍼챗을 갑자기 하셔가지고 이종근 실장님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해운대 올리브님의 슈퍼챗이었습니다. 네. 해운대 올리브님이 계속해서 슈퍼챗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재명이 윤영찬이 얘기는 이쯤 하겠습니다. 이재명이가 그 최고위원회인가 뭔가를 하다가 갑자기 그 무슨 개그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이게 개그인 줄을 모르고 못 받았다가 그렇죠. 부연 설명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게 한동훈이 놀리는 조롱성 개그인 줄 알고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 맞장구를 치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모습, 이재명이와 그 측근들의 모습을 보면서 좌파 진영 안에서도 너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정권 뺏긴 거야 라고 하는 통탄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겁니다. 그 당시 상황을 좀 말씀을 예. 드릴게요. 예. 최고위원회란 건 아시다시피 당대표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순서대로 딱 최고위원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음. 그건 다 정해진 거잖아요. 무슨 말 할지도 다 좀 짜여 있고, 왜냐하면 다 네. 중복되면 너무 그러니까. 자, 그리고 뭐 어쩌다 이제 원내대표 한마디 하고 뭐 해서 쭉 돌아갑니다. 그럼 예. 끝나야 되잖아요. 예. 자, 이거는 원래 돌아가는 거니까 누가 시작해서 누가 끝나는지 다 압니다. 예를 들어 특별하게 비공개 회의가 아닌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회의 종료 직전에 갑자기 마이크가 있으면 마이크를 딱 잡은 거예요. 이재명이. 그러니까 다 끝날라고 그러는데 나 빨리 가갖고 아침 먹어야 되는데 나 빨리 가갖고 사람 만나야 되는데 그래갖고 들썩이다가 다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또 탁자를 두들기는 거예요. 막 이렇게 손으로. 저작은 뭐하지 지금? 멘탈이 붕괴돼서 별짓을 안 해. 거기까지도 몰랐어요. 그러더니 잠깐 어디선가 수상한 소리가 들려. 이렇게 멘트를 날린 거예요. 그때도 몰랐어요. 그러자 이제 에이 이제 어쩔 수 없다. 김남국이 돈 받는 소리 같은데. 자, 저 김성환이가 김남국이한테 돈봉투 전달하는 소리 아닌가? 이렇게 아예 길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저는 웃음소리가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웃음소리가 진짜 진짜 썰렁한 아니, 상황이었고. 저 인간 어떻게 아재 개가 안 웃어줬다가 큰일 났잖아요. 나중에 또 이 악에 받쳐 있는데 일단 웃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김남국이 역시 뭐 부스럭거리는 소리다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보면서 저는 이상한 것만 눈에 들어와요. 첫 번째, 김남국이가 얼마나 진짜 적이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김남국이 돈 받는 소리라고 할까? 이를테면 저 김남국이 수사 들어가야 돼요. 왜요? 아니, 돈 받았다며. 아, 만천하에 다 드러났네. 부적 소리 들었다며. 조사해야지. 예. 아니, 그러니까 김남국이 완전 욕바지예요, 욕바지. 제가 보기에는 참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잖아요. 짤짤이. 그 얼마나 지네 동료 의원들끼리도 의원 같지 않으면 잠깐 화면에 최강호이가 김남국이한테 화면에 안 나온다고 동료 의원을 거기에 전부 다 그 당원들도 몇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너 지금 짤짤이 하냐? 이 소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이 작자가 거기에 항의도 못해. 모욕적이잖아. 근데 이것도 지금 하필이면 얘를 김남국이가 돈 받았대라고 얘기할 정도면 김남국이 가슴이 철렁해. 저 초대해서 여기 저 대신 앉혀야 돼. 예. 저기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네. 이게 좌파들이 참 그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10여 년 벌써 12, 13년 전인데 그 유튜브 나오기 전에 그 팟캐스트라고 하는 게 있었죠. 아, 그렇죠. 그때 이제 한겨레 신문이 네. 뭐 텔레비전을 진출을 꿈꿨는지 뭐 팟캐스트 형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네네. 했어요. 네네. 녹화해서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이제 그 김어준이라는 자가 진행을 봤어요. 네. 그러면서 저를 일주일에 한 번씩 고정 게스트로 초청을 했어요. 네. 이제 그게 이제 그 꼭지 이름이 뉴욕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때 진행자가 있고 보조 진행자가 그 김용민이라는 자예요. 아, 저기. 예. 김용민이라는 자예요. 낙검수의 그 김용민.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 진행자는 뭐 별로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가운데. 네. 그때 고정 게스트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저를 그 자들이 불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정봉주, 뭐 낙검수 멤버 다 부르네 뭐. 주진우 이런 자들이 이제 거기에 고정 멤버예요. 예. 그러다가 이거 1대4네. 낙검수를 차리고 나갑니다. 아, 따로 낙검수의 전신 연습을 했구나. 그렇죠. 한겨레에서.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제 걔네들이랑 결별을 하는데. 네네. 그때 그 지금 영상이 혹시 남아 있으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김어준이 이자가 이 김용민이를 김용민 씨라고 안 불러요. 우습게 보는 거지. 야 이 돼지 XX야.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이게 뭐냐면 좌파들의 특히 이 메조이즘과 세디즘이 아주 교묘하게 결합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 김어준이가 김용민이를 야 이 돼지 XX라고 하는
할 때마다 방청석에 한 2-30명의 웃어. 작가 방청객들이 와서 막 열렬히 막 박수도 치고 깔깔거리고 웃고 같이 그래요. 아유, 제가 딴질보에 어떻게 놀았는지 압니다. 그자들이. 예. 어. 한 인간을 근데- 전부 왕따 시키고 그렇죠. 이지매 시키고 예. 그걸 즐기고 깔깔대면서. 근데 이 김영민이라는 자가 내가 보기에는 정말 눈살 찌푸리는 예, 장면인데 예, 그 예. 내가 한번 정색을 하고 음. 너무 그러지 말라고 내가 그 김어준이라는 자도 나한테는 한참 후배니까 예. 내가 너무 그러지 말라고 야단도 친 적이 있어요. 방송 끝나고 나서. 불편하지 네. 아무리 뭐 지네들이 친하든 안 친하든 난 네. 객관적으로 근데 굉장히 들어도 화가 나는데. 원래 그 롤이 그런 거야. 아. 얘는 아주 가학적으로 김어준이라는 자가 김용민이는 아주 이게 이렇게 그걸 즐기 욕바지. 그러니까 그런 대상으로 대상화돼서 그걸로 이제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가는 그 자기 몫을 하는 거지. 예? 김어준이라는 그런 딴지일보 총수에 내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가까이 그렇지. 예, 응? 그런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이재명이가 김남국이 돈 받는 소리 어쩌고 저쩌고 예. 부스럭 한 예. 게 딱 그 장면이 떠오르요. 그럼요. 예. 그 장면이. 김남국이 딱 그 역할을 지금 하면서도 낄낄대면서 자기가 그 역할에 충실한 거예요. 그 이재명이가 지금 딱 그 김어준이처럼 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의 특성이야. 음. 예? 누군가 이 최고 힘 있는 자가 그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 제일 약하고 그 찌질한 자를 그냥 맨날 짓밟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예. 그리고 이걸 보고 낄낄거리면서 서로 막 박수를 치고 같이 노는 거야. 그렇죠. 이게 좌파의 이 좌파의 특성이고 문화인 것 같아. 그렇죠. 그건 내부에서 좀 문제지만 내부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에게도 저질러서 안 될 정도의 이지매를 한 거거든요. 네. 지금 한동훈이 저기 검사 시절에 보시죠. 네. 검언 유착 이전부터 좌천시켰어요. 네. 그리고 1년에 2번 좌천시킨 건 검사 역사상 처음이에요. 네. 근데 뭘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냥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2년 동안은 완전히 정말 이지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죠? 검언 유착이라고 그 탈탈 들볶았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된 다음에는 아마도 한동훈이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민주당은 해는 서쪽에서 뜬다고 전부 다 바꿀 겁니다. 그럴 정도로 사실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좌파들의 특성이다. 인간성을 상실한.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어떤 그렇죠.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아까 최강욱이도 딱 그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예. 걔네가 다 그렇다니까. 예, 최강욱이가 없는데 그런 표현을 어떻게 공공연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요. 자, 하여튼 그런데 이번에 네네네. 이거 얘기 계속해야죠. 그걸 하면서 이제 네네. 한동훈 장관을 이제 조롱을 한 건데, 네네. 예? 정청래라는 자가 한동훈 땡큐라고까지. 그렇죠. 미운 7살 운운하면서 역시 저는 딱 이게 바로 정청래가 이거 지금 무마해야 돼. 이 썰렁한 분위기 어쩔? 그리고 뛰어들어서 한마디 더 해준 거죠. 그래갖고 이 개그를 완성시키겠다라고 한 건데. 근데 조사를 보니까 이 좌파들이 이게 정신 못 차리는 것들이지. 네. 예? 이게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방탄, 차표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까 여론조사 수치도 소개해 주셨지만 그렇죠. 압도적 다수가 이것들 뭐 하는 짓들이냐 야단을 치고 회초리를 드는 것 같아요. 예.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또 한 소리 들었죠. 매를 번다는 표현처럼 사실상 이게 지금 정당이 이런 범죄에 대해서 낄낄댈 그런 상황이냐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예. 지금 또 한 가지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이재명의 멘탈이에요. 또 멘탈이 나오지만 이재명이 지금까지 썰렁한 그런 개그를 많이 해요. 아주 썰렁한 순간에. 근데 그때 보면 완전히 위기인 순간. 자기가 좀 말이 옹색하거나 하는 순간에 굉장히 썰렁한 그런 개그를 해서 지금 찾아보시면 이재명 썰렁 개그 그러면 쭉 있어요. 그래갖고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이번에도 갑자기 튀어나와서 한동훈을 얘기한다. 이건 사실 전략적으로 짜여진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툭 하고 나온 거이거든요. 예.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주제 가겠습니다. 중대선거구제 말이죠. 네네. 이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그 신년사가 아니고 신년 특집 인터뷰죠. 네, 신년 특집 조선일보하고 작년 30날 네. 인터뷰를 했는데 그 보도는 뭐 1월 2일자로 한다. 뭐 이게 사전에 다 이렇게 협의해서 네네. 하는 거잖아요. 협의해서 보도 하죠. 날짜까지. 예. 예, 그렇게 해서 신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네. 임 대통령이 이건 조금만 저한테 네. 그 시간 주시면 진짜 독특해요. 예. 이게 또 룰을 깼습니다. 저 청와대 룰이 대통령실까지 포함해서 청와대 룰이 그 신문사 언론사의 인터뷰는 대통령의 인터뷰는 중앙제의 경우 2년 창간 기념일이 2년마다 매년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지방지인 경우 5년마다 합니다. 정주년. 그러니까 창간 기념 인터뷰 좀 해주세요 하면 5자로 끝나 0자로 끝나 이렇게 물어봐요. 뭐 이렇게 그게 룰처럼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걸 제일 먼저 깬 게 노무현 대통령이거든요. 자, 오마이뉴스랑 갑자기 뭐 인터뷰하고 뭐 이랬었는데 그런 어떤 정주년 이런 개념 없이 자기가 알아서 그냥 하겠다 하고 이제 조선일보가 지금 인터뷰를 한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저도 이제 중대선거구제 참 팍 하고 폭탄 하나 떨어뜨렸죠. 네. 사실 이게 무슨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폭탄입니다.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있기 네. 때문에 모든 정당 모든 구성원들이 내 밥그릇이 어떻게 될까? 혈안이 돼 있는 상황 속에서 판이 완전히 흔들릴 수 있는 그래요. 그런 네. 지금 그 뭐 폭탄 하나 떨어뜨린 셈이 됐죠. 그래요.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서 아직 어떤 입장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쉽지 대부분의 않죠. 국민들이 예, 워낙 예. 이게 장단점이 분명하고 예. 또 그런가 하면 그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에 따라서 네. 그 의석수 변화가 상당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 자세하게 지금 따져볼 상황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발언이 나온 게 바로 오늘 아침이니까. 그렇죠. 우리 이정구 실장은 어떤 느낌이십니까? 일단 그 60대 이상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중대선거구제에. 네. 마치 소선구제가 민주주의의 꽃처럼 해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옛날 학생 예, 운동할 때 예, 예. 소선구제를 우리가 쟁취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사실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 여야를 한 사람씩 꼭 당선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당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뭐 중대선거구를 했다. 예. 뭐 이런 식의 이 생각이 많이 잡혀 있어서 사실상 한 70대 이상은 중대선거구제 그거 민주주의 아닌 거 아니야? 한 사람만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네. 그 상처는 이미 씻어져야 되고요. 이미 바람직한 건 이거죠.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단점은 지역주의예요. 어차피 지금 호남은 무조건 뭐 어디는 무조건 네. 이런 식의 한 명만 뽑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한 지역구에서 2인에서 5인까지 물론 그건 뭐 다 또 여야 협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는 일단 지역주의는 타파될 수 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의원이 나올 수가 있고 영남에서도 TK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은 있죠. 알겠습니다. 예. 지금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반대 의견이 꽤 많이 올라오시는데요. 우선 박희정님의 슈퍼챗은 제가 감사 인사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 시각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댓글을 제가 보니까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해도 호남은 민주당이 2석이건 3석이건 다 싹쓸이 할 거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세요. 자, 그런데 저는 네네. 그것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두셋 낼 경우에 표분산이 불가피하죠. 네네. 이 표분산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번 찍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번 찍어라.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각자 알아서 할 수밖에 없기 당원들도 때문에. 아니고 국민들한테 예, 각자 알아서 할 시민들한테 수밖에 어떻게 없기 그게 때문에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2명이든 3명이든 내면 표분산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그 틈새를 지금 우리가 소선거구제에서도 이를테면 이정현 대표 같은 이는 호남의 5석을 목표로 지금 올인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중대선거구제가 도입이 된다. 중선거구제로 호남이 도입된다 그러면 이정현 대표나 우리 자유파 후보들이 어쨌든 파고들 여지가 훨씬 커집니다. 네네. 자, 그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의견대로 걱정대로 호남은 그래도 싹쓸이 할 거라고 칩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영남이 잠식될 거다. 이것도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예. 영남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2명 선거구에서 2명 다 당선시킬 수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입니다. 예. 수도권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소 불리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불리하죠. 6월 1일 지방선거나 윤석열 대통령 대선에서는 우리가 이겼지만 네. 그래도 불리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수도권의 판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수도권의 판이. 네. 그렇게 되면 어느 당도 과반을 하기가 어렵지만 적어도 이 상태에서라면 우리가 일당을 안 뺏길 자신은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구도로 가면 우리가 절대 일당을 안 뺏깁니다. 네. 그리고 하기에 따라서 과반까지 할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좌파들은 우리하고 달라서 정의당이라든지 군소 이 좌파 정당이 세요. 반면에 우리 쪽은 뭐 우파 정당인데 군소 우파 정당이 센 정당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좌파의 표 분산이 우리 쪽보다 더 많아진다니까. 네.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그러면 이 표 분석에 있어서도 우리한테 특별히 불리할 게 없다. 물론 저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고 지금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제 일감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너무 예단하지 말고 네. 좀 상황 좀 지켜보자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선거구제가 다 없어지는가? 아닙니다. 소선거구제로 갈 지역과 중선거구제, 2인 선거구로 갈 지역과 대통령의 그 얘기에 따르면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로 갈 지역을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다 배합하자는 거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바뀔지에 따라서 그 선거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이후에 그 정치권의 논의를 잘 지켜보면서 판단하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비례대표제 없애야 된다 그러는데 소선거구제와 결합된 중대선거구제 또는 소선거구제를 완전히 없애고 중대선거구제로 완전히 재편할 경우에는 비례대표제가 존치할 이유가 별로 없어집니다. 그렇죠.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비례대표제가 해왔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부분적이지만.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선거구제의 혁명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제안하고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물론 정치공학적으로 막 따져보고 한 건 아니겠지만 네. 이게 전체의 우리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고 국가적으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름의 어떤 종합적 판단, 이 종합적 판단을 가지고 제안을 던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아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논의를 시작할 일은 아니다. 네. 좀 더 지켜보자.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자, 이 중대선거구제 얘기는 이제 논의가 시작이고요. 지금 아까 우리 이종걸 실장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은 이 지역주의에 기대서 편하게 국회의원 된 사람들, 네. 말하자면 지역구지만 사실상 비례대표 공천받으면 당선되는 네. 이런 이 영호남의 기득권 정치인들한테는 뭐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일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러나 그래서 이 국회에서 이 논의를 더 진전시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득권들이 스스로 게리맨딩을 하거나 뭐 예. 하면서 여야 협상하는데 이건 여야 똑같이 그 현역들 예, 기득권들이 밀어낼 수 있는 그런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제가 지금 이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이 정치개혁,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정치개혁을 전면적으로 어젠더로 제시하면서 선거 치러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소선거구제와 결합할지 완전히 소선거구제를 없애고 중대선거구제로 갈지도 정치개혁의 어젠다 중에 매우 핵심적인 어젠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까지를 종합적으로 패키지로 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오늘 시간이 뭐 거의 다 됐습니다만 이제 저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년 벽두부터 지금 김정은은 탄도미사일을 한 발 쐈습니다. 네. 작년에 쏜 거를 다 합쳐봤더니 70발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신년 벽두부터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일전불사의 결기로서 대응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5년간과 이제 원년과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 그 대통령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실질적인 핵공격까지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그 말씀 하나만 더 드리면 예. 지금 미국과 한국 우리나라가 그 국방장관과 외교장관 차관들이 네. 2+2로 사실상 그 이 전략자산과 관련돼서 회의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문재인 때는 안 했어요. 아예 계속 미루고 안 했는데 예. 처음으로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전략자산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 그때만 하더라도 어찌됐든 모든 것들을 다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언론들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너무 두루뭉술하다 했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하는 표현이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전략 자산을 그냥 미국에 구걸하면서 미국이 살 건가 말 건가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직접적으로 미국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훈련을 하고 어느 정도 주도를 한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라고 지금 못을 박은 거거든요. 저는 진일보했다. 일단 미국의 핵 전략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어떤 생각과 지금 정부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멘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용진단 용산 대통령실을 진단한다. 이정근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